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이란 고원 발루치스탄 지역에 소름 끼치는 괴담. 2000년 10월 19일, 이란 고원에 위치한 발루치스탄 지역에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물이 암시장에서 팔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알리 아크바라는 상인이 예술품 암시장의 유물을 경매에 올렸는데 그 유물이 바로 고대 왕조의 미라였던 것이죠. 발루치스탄은 이란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걸쳐진 험난한 지역으로 발루치족과 더불어 여러 소수민족이 사는 곳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이란과 파키스탄이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유물이 나타난 곳은 파키스탄에 관할 지역이었고 이에 파키스탄 주 정부는 파키스탄 문화재 보호법으로 알리 아크바를 고발하고 미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크바에게 이 미라가 어디서 났는지 추궁했죠. 아크바의 말에 따르면 그는 4개월 전 모하메드 부추라는 부족장의 집에서 보관돼 있던 것을 자신에게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모하메드 부추를 체포해 미라에 대해 물었는데 그는 2년 전인 1998년에 이 미라를 샤리후 샤바키라는 이란인에게 샀다고 했습니다. 미라를 보관한 뒤부터는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한 여인이 꿈에 나타나 울부짖는 악몽에 시달려 아크바에게 미라를 팔려고 했다고 증언했죠. 그렇게 미라의 출처에 대해 추궁하고 있을 때 파키스탄 고고학자들이 미라에 대해 감정을 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이 미라는 기원전 600년경의 것으로 고대 이란과 서아시아 지역을 다스린 대제국 아케메네스 왕조의 초대 국왕인 키루스 2세의 왕녀의 미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미라는 고대 이집트 양식으로 쌓여 목관에 담긴 채 성형 문자가 새겨진 미라를 보존하는 석관 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가슴 위에 금으로 된 플레이트에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의 딸 로두구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대발견이었고 미라의 보관 상태가 매우 양호해서 자연히 세계 고고학자들의 이목이 그곳으로 집중되었죠. 그런데 이 미라에 대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미라의 자료를 본 고고학자들과 해부학자들은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에 대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보통 고대 미라들은 다른 장기들은 다 적출하지만 부활한 영혼이 살아간다는 심장만은 제거하지 않고 흉곽에 고정하는데 이 미라는 모든 내장을 제거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기원전 미라라면 힘줄이 모두 썩어 없어져야 할 텐데 이 미라는 힘줄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미라가 담긴 목관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했는데 고대가 아닌 250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미라를 감싸고 있던 천은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미라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의 과학자들과 첨단 장비를 동원해 정밀 조사를 했고 심지어 해부도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미라는 고대의 미라가 아니라 1996년경에 사망한 25세가량의 여성의 시신이었으며 미라화된 여성의 시체 목 부위에서 둔기로 인한 골절이 발견되었죠. 즉, 이 미라는 1996년경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여인의 시신이었고 살해당한 여성의 시신을 누군가가 미라로 위장하기 위해 치아를 제거하고 장기를 적출했으며 몸의 표백을 하고 복부에는 중탄산염소다와 염화나트륨 같은 건조제를 채워 넣는 엽기적이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짜 미라를 만드는 데는 최소 해부학과 고고학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참여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미라 사건에는 전문적인 조직이 관여한 것으로 보였지만 시신의 신원도 범인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이 미라를 팔았던 샤리후 샤바키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했으나 그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듯 그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미라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후 끔찍한 일을 당한 이름 모를 가엾은 여성의 시신은 2005년 파키스탄의 자선단체인 에드이 재단에서 인수하여 조촐한 장례식을 치렀고 이후 2008년 매장 허가가 나와 정식으로 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라지는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 온 사키에게 들은 이야기다. 사키가 1학년일 때 무척 사이가 좋던 유키라는 아이가 있었단다. 어느 날 유키가 학교에 숙제를 놓고 왔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겨울이었기에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다. 혼자 가는 것이 무서웠기에 유키는 사키에게 부탁해 둘이 같이 학교로 향했다고 한다. 학교에 도착하자 유키는 교실로 들어가 숙제를 찾고
사키는 교실 바로 앞에서 기다렸단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도 유키는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이상하다 싶어 교실 안을 들여다봤지만 유키의 모습은 없었다. 교실 문은 여닫을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몰래 나갔다면 금세 알아차렸을 터였다.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다. 무서워진 사키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고 한다. 다음 날 학교에 가자 교실에는 유키의 책상이 없었다.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그런 나이는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다. 친구의 실종을 도저히 믿을 수 없던 사키는 유키네 집에 찾아가 봤다. 하지만 그곳에는 집이 사라지고 공터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사키가 내게 해준 이야기는 이게 전부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 날 사키는 갑자기 사라졌다. 전학을 간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다.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그런 나이는 없다는 대답뿐. 사키가 해줬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들에게도 물어봤다. 나 말고 다른 한 명도 사키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함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도 사키를 모른다고 대답했다. 지금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에는 정말 무서웠던 이야기다. 세 번째 이야기, 훔쳐보기. 한밤중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나섰다. 행선지는 어느 온천 마을. 그곳은 한편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반대편은 벼랑이 되어 아래 강이 흐르고 있다. 벼랑 높이는 30m 정도 될 것이다. 그 벼랑 아래 강이 흐르는 계곡에 온천 호텔이 줄지어 서 있다. 도로와 온천의 거리는 100m 정도. 욕탕은 벼랑의 경관을 올려다보게 지어져 있기에 벼랑 위 도로에서는 아래 온천 모습이 훤히 보인다. 30m 아래에 있는 데다 거리도 좀 있으니 확실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밤이 되면 노천탕 불빛 때문에 얼굴은 못 알아봐도 보기 쉬워진다. 딱히 엿볼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그 근처에 있는 폭포에 담력 시험을 하러 갈 셈이었으니. 하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시선은 노천탕 쪽으로 향한다. 자세히 보니 여자가 벼랑 쪽을 향해 목욕탕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몸을 치켜 세우고 있었다. 다리를 어깨 정도 폭으로 벌리고 양손은 고관에 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숨기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벌린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나는 노출광인 여자가 자위라도 하는 건가 싶었다. 그래서 운전하던 친구에게 말을 해 차를 세우고 몰래 훔쳐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지켜보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성적 매력이 느껴지질 않았다. 오히려 으스스한 느낌이랄까.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몸매를 보아하니 젊은 것 같았다. 거리 때문에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무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별로 재미도 없었기에 슬슬 출발하자고 말하려던 찰나. 야모가 나오고 있지 않냐? 친구의 말에 자세히 보니 고관에 있던 손이 무언가를 잡아 끌고 있었다. 여자의 몸이 앞으로 구부러진다. 손이 무언가를 잡은 채 앞으로 나왔다. 아이를 낳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출산이라고 인식해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여자의 배는 임신부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게다가 출산을 하는데 출혈도 없다고. 아니, 애당초에 저렇게 나을 수가 있는 건가? 다들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을 입에 담으면서도 눈을 떼지는 못했다. 아마 10분 정도 걸렸을까 여자는 출산을 마쳤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양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단단히 잡고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다. 여자는 한쪽 손으로 공이라도 다루듯 갓난아기에 머리를 잡아 올렸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을 크게 휘둘러 그대로 던져버렸다. 아기는 벼랑 아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여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노천탕 안으로 들어가 그대로 걸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한 명이 기괴한 비명을 지르자 운전대를 잡은 친구 녀석이 정신을 차렸다. 그대로 차를 유턴시켜 왔던 길을 죽어라 돌아왔다. 더 이상 담력 시험 따위 할 기분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무엇이었는지 여자가 살아있는 사람인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함께 본 친구들이 있는 덕에 꿈이나 환각은 아니었다고 확신할 뿐이다. 네 번째 이야기 등 뒤에 비명소리. 지인의 이야기다. 그의 할아버지가 동료와 함께 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도와줘라는 날카로운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당황해서 대답하려는 할아버지를 동료는 막아세웠다. 몹시 긴장한 얼굴이었다. 동료는 그대로 할아버지를 데리고 달려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는 계속해서 도와줘라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버려도 되는 것인지 할아버지는 한동안 갈등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는 사이 기묘한 것을 알아차렸다. 도와달라는 절규가 점점 크고 확실하게 들려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자신이 달리는 것보다도 빠르게 도와달라는 외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험한 산길을 달려 내려갔단다. 갑작스레 탁 트인 장소가 나왔다. 누가 놓아둔 것인지 거기에는 지장보살이 여러 개 놓여있는 작은 사당이 있었다. 아무래도 동료는 처음부터 여기를 목표로 달려왔던 것 같았다. 그들이 발을 멈추고 한숨 돌린 순간 등 뒤의 수풀에서 기묘하게 맥이 풀린 목소리가 들렸다. 무심코 총을 꽉 쥔 두 사람의 귓가에 무언가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이후 도와달라는 절규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동료는 툭 입을 열었다. 저것은 귀신이네. 이 산에는 옛날부터 도와주러 온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있다고 하더군. 목소리가 들린 순간 이게 확 뜨거워지길래 위험하구나 싶지 뭔가. 그렇게 말하고 동료는 희미하게 타들어간 부적을 보여주었다. 할아버지는 무사히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사당에 빌고 또 빌었다. 그 사당은 산의 귀신을 달래기 위해 지어진 곳이라고 했다. 그 덕분인지 그대로 이상한 일 없이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은 그 산 근처에 얼씬도 않았다. 할아버지는 아들, 그러니까 지인의 아버지가 사냥꾼이 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경험이 뇌리에 강하게 남았기 때문이었단다. 만약 그런 것과 마주쳤다가는 끔찍한 결과만 남을 테니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할아버지는 담배에 불을 붙이더란다. 다섯 번째 이야기, 수명의 신. 옛날 사람이 살던 곳에 주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곳에서 사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만이는 본래 어느 외동아들로 태어났는데 3살이 되던 해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5살이 되던 해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며 얻어먹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30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이웃 마을에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데 벼랑 아래에서 웬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만이는 얼른 달려가서 그 사람을 받아 구해냈는데 다름 아닌 처녀였던 것입니다. 처녀는 자신이 본래 어느 집 외동딸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마저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이 없어 자진하려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만이는 나 또한 외롭기로 말하자면 그대와 같은 처지인데 나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며 목숨을 버려서야 되겠느냐고 여인을 달래었고 둘 다 애지할 곳이 없는 처지이니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만이는 처녀를 구해준 덕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색시로 맞아들인 처녀는 성품이 부지런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그럭저럭 밥을 거르는 일이 없이 무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서 아이들도 생기고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사만이는 하던 습관대로 일은 하지 않고 그저 남의 밥이나 얻어먹고 등 따뜻하게 누워 잠만 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사만이의 부인은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시장에 내다 팔아 아이들 속옷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사만이는 마누라 말대로 시장에 갔다가 속옷을 사려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구경하는 틈에 끼어 활과 화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이 활과 화살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말했는데 사만이는 결국 속옷 살 돈으로 활과 화살을 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만이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숲과 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노루나 사슴은커녕 작은 토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먹고 살 도리가 없어졌습니다. 몇 달째 산과 숲을 돌아다니던 중 발에 채이는 것이 있어 보니 다름 아닌 사람의 유골이었고 풀숲을 헤치고 보니 사람의 유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만이는 땅에 반쯤 묻힌 상태의 해골을 파내어 집으로 가져와 빈 독에 넣어두고는 산 사람 대하듯 조심스럽게 대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만이의 나이가 37이 되었을 때 저승의 시왕이 사만이의 수명이 오늘로 다했으니 속히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사만이의 꿈에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집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네. 저승차사셋이 와서 자네를 잡아가려 할 것인데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옷과 신발을 정성스럽게 마련해두게. 사만이와 그의 부인은 꿈에서 노인이 말해준 대로 밥을 새 그릇 정성스럽게 차리고 따뜻한 옷 3벌과 신발 3켤레를 정성스럽게 마련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저승사자 셋이 나타나 음식을 먹고 옷을 입으며 신발을 신었는데
이게 사만이 것이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며 걱정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승사자들은 대접을 이렇게 잘 받아놓고 사만이를 잡아가면 말이 안 된다며 황급히 저승으로 가서 슬쩍 사만이의 장부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만이 이름 뒤에 37배 죽는다고 적혀있던 것을 3007으로 슬쩍 바꾸었다고 합니다. 저승사자들이 수명을 살짝 고쳐 적은 덕에 사만이는 수명을 2970해 더 누렸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사만이는 꾀가 생겨 자기 수명이 다하려고 할 때마다 저승사자가 오기만 하면 극진하게 음식과 옷, 신발까지 갖추어 대접했습니다. 저승사자 대접을 잘해서 수명을 늘린 사만이는 3007에 죽어야 할 목숨이 무려 10,000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 사람은 사람이 돼 반신선이 되어 도수를 부리고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도 바람처럼 숨어버리는 바람에 도저히 잡을 재주가 없었습니다. 저승사자와 사만이가 숨바꼭질하던 게 반복되기를 사만이가 40,000살이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승사자들이 검은 술을 한 광주리에 가득 채우고 농사꾼으로 변장해 주천강에서 씻기를 반복하며 사만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만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는 사람마다 그걸 보면서 웃고는 손가락질하며 떠들면서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웬 백발 노인이 지나가던 중 왜 술 씻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저승사자들은 술 씻어서 하얗게 만들려고 한다고 대답했는데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40,000살을 살았어도 술을 물에 씻어서 하얗게 만들겠다는 말은 처음 듣겠네. 그러자 농사꾼으로 변장한 저승사자들이 내가 바로 사만이로구나 하며 그를 잡아 저승으로 데려갔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이르자 지상에서 사만이만큼 오래 산 사람이 없으니 사만이는 수명을 맡은 신으로 세상 사람들의 수명을 관리하라고 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만이는 저승에서 사람들의 수명을 맡아 관리하는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머슴 귀신. 한양 남부 소공주동이란 곳에 신막정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집이 비어 있었기에 잠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주인이 이 집을 사서 살게 되었는데 한 귀신이 공교롭게도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밤낮으로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마른 사람과 똑같이 했으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귀신은 마침 머슴이 상전을 모시듯이 주인 어른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하였고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시도 때도 없이 요구했는데 유구대로 주지 않으면 성을 내며 괴팍하게 굴었습니다. 또 밤에 부부가 잠자리에 들면 귀신은 그것을 보며 웃고 침상 아래에 있었기에 괴로움에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해도 꼭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머문 지 한참 되었는데 내 모습을 못 보았다. 내 모습을 그려보아라. 그러자 머슴 귀신이 대답했습니다. 보시면 놀라실 것이니 주인 어른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신막정은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으니 너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라. 신막정의 말에 머슴 귀신은 벽에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나타냈는데 잠시 후 벽에 나타난 모습은 기괴한 것으로 머리가 두리고 눈이 내시며 불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처져 있고 구부러진 코의 눈동자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으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신막정은 머슴 귀신에게 얼른 지우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 후 신막정은 몰래 방사를 찾아가 귀신을 없앨 방법을 물었습니다. 귀신이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할 때 들쥐를 잡아서 구워다 주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신막정은 그대로 들쥐 고기를 준비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귀신이 나타나 배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신막정은 말했습니다. 우연히 좋은 고기를 얻었는데 너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귀신은 그릇에 든 음식을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귀신은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저를 속이셨습니다. 이것은 들쥐고기라 저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 후 귀신은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집에는 이후로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노량진 강가에 살며 그 집을 빌려주어 쎄만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록한 이의 맏형이 근처에 살았으며 하녀에게 물어보았더니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폐가의 비밀. 한적한 시골 마을, 바람이 휘몰아치는 언덕 위에는 오래된 폐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버려진 채 아무도 살지 않는 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의 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지붕의 기와는 일부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면 집 전체가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길 꺼려했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는 부유한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고 그 이후로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몇몇 용감한 이들이 집 안을 들여다보려고 시도했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증세를 보이며 병이 들었고 끝내 마을을 떠났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4명의 젊은이가 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선 보기 드문 시골 풍경을 즐기러 왔지만 마을에 도착한 후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 집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더 격인 준호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한 성격으로 항상 새로운 경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희는 예술가로서 사진 촬영을 즐겼으며 미스터리한 장소에 끌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민은 이론과 논리를 중시하는 이성적인 사람으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진은 겁이 많지만 친구들을 잘 따르는 성격으로 준호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떠한 모험도 즐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4명은 함께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들에게 폐가에 가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젊은이들은 이를 단지 미신이나 낡은 전설로 여겼습니다. 폐가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바깥보다도 더 으스스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군데군데 얽혀 있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채 방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집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지와 낡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 사람들은 얼굴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탐험이 계속될수록 그들은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은 분명히 비어있는 듯 보였지만 어디선가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방마다 다르게 들렸고 때로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리더인 준호는 겁내지 않고 소리를 따라 집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집 안쪽에 있는 큰 서재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일기장은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의 것이었으며 글씨는 희미했지만 아직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집에서 살던 가족의 이야기와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사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의 가장이었던 남자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아내는 점점 정신이 이상해져 갔습니다. 아이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보았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것이 단지 아이들의 상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고 나머지 가족들도 차례차례로 실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절망적인 글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데려가려고 한다. 나는 끝이다. 일기장을 읽은 후 젊은이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일기 속 사건들이 단지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소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겁에 질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말하며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스스로 닫히며 잠겼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려고 애썼지만 문은 단단히 잠긴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자 그들은 집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서서히 자신들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불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부르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손전등을 켜서 집안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찾기 위해 빛을 비추는 동안 벽에는 무언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실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이들은 그 집에 숨겨진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집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했습니다. 서재의 낡은 책들, 부엌에 깨진 그릇들, 방 안에 흩어진 장난감들. 이 모든 것들은 그 집에 살았던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비밀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다락방은 어둡고 좁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어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에는 가족의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장에는 그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된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 그들은 그 집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현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 갑작스러운 체온 저하,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 날 수 없는 갈등. 그들은 점점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가족의 가장은 미쳐버린 아내를 살해하고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집을 떠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저주받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집에 발을 들인 이상 그들 역시 그 가족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집을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은 부서져 있었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았지만 그곳 역시 출구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다락방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낡고 녹슨 열쇠였습니다. 열쇠를 들고 그들은 다시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성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열쇠는 다른 곳의 열쇠일지도 몰라. 그들은 열쇠가 맞는 자물쇠를 찾아 다시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지하실로 통하는 또 다른 비밀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은 열쇠로 잠겨 있었고 다행히도 그 열쇠가 맞았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간 그들은 그곳에서 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실은 그 가족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장소였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이 기록된 낙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갇혀 있다.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이 글을 보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은 그들에게 단순한 공포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집 밖으로 통하는 또 다른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통로는 오래전 가족의 가장이 만든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통로를 발견하기 전에 가족은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지하실의 통로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통로는 매우 좁고 어두웠으며 악취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탈출을 위해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통로의 끝에는 오래된 나무문이 있었고 다행히도 그 문은 열쇠 없이도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마침내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폐가의 뒷마당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집은 마치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그들이 아무리 멀리 나아가도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그럴수록 집은 그들을 더욱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준호는 이 상황이 현실을 초월한 일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이 가족의 비극적인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들에게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간 그들은 지하실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되짚어보며 그들이 남긴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지 않았고 결국 모두가 죽었다. 이 메시지를 통해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다면 이 집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위로하며 지하실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서서히 사라졌고 집안의 온도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집의 정문을 향해 걸어갔을 때 문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폐가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 밖으로 나섰을 때 마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와 우정을 통해 그 집의 저주를 이겨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폐가에서의 경험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서로를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끔씩 그 집을 떠올리며 서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그 집의 저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이제 그들에겐 단순한 폐가일 뿐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뒤에도 폐가는 여전히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집은 여전히 끼익끼익 소리를 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피했습니다. 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낡아갔고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사라진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 언덕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그 집이 남긴 저주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폐가는 사라졌지만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벌어진 일들은 마을의 전설로 남아 오랜 세월 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폐가가 사라진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폐가에서 살아 돌아온 젊은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 경험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준호는 이후 모험을 멈추고 더 차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기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소희는 예술가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스터리한 장소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폐가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람의 내면에 더 깊이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민은 그 사건을 계기로 이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도 세상의 모든 일이 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진은 친구들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